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스비입니다. 이번 주에는 일간 이스라 수필집을 읽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쓰신 책인데요. 말 그대로 수필집입니다.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수필을 잘 쓰고 싶어서 고르게 됐는데요. 이스라 작가님이 그 수필로 유명하시죠? 유명하신데 일단 바로 내용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수필을 잘 쓴다는 게 정말 힘든 일 같아요. 어쩌면 소설보다 수필이 더 어려울 수 있겠다. 왜냐면 소설은 어쨌든 허구고 가상이잖아요. 꾸며낸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소설 같은 경우엔 물론 잘 쓰는 건 다음 문제겠지만요. 근데 수필 같은 경우에는 꾸며서 쓸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나의 날 것들을 드러내서 까발려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필을 잘 쓰려면 일단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일상을 잘 살아내지 않으면 수필을 잘 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상이 엉망인 사람, 그래서 일상에 뭐 좀 자랑할 게 없고 뭔가 일상의 성찰이나 뭔가 사유가 깊지 않으면 수필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수필을 잘 쓴다는 건 단지 뭐 글솜씨가 좋고 뭐 구성을 잘하고 문장력이 좋고 이런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로 자기 삶을 멋있게 정말 멋지게 잘 살아낸다는 거죠. 수필의 성공, 실패의 여부는 잘 쓴 수필은 그래서 잘 살아낸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 작가님은 정말 멋진 분입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이렇게 삶을 멋있게 사는 분도 드물 거예요. 한번 볼게요. 1번. 이게 이제 번호 순으로 있는데 2018년 3월에 쓰신 글입니다. 말 그대로 일간 이스라 해가지고 이메일로 구독자에 한해서 이렇게 매일 글을 써서 보내주셨던 거죠. 메일링 서비스를 하셨던 그런 글을 모아놓은 겁니다. 여기 쪽수로 하면은 한 3쪽 정도 돼요. 3쪽에서 많으면 한 5쪽 정도 되는 글들이고요. 이걸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이제 한번 일단 보죠. 1번 오늘의 침실. 이 얘기도 이제 1번부터 강하게 나오시는데 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오래전인가? 20년 전에 만약에 이런 류의 글이 나왔다? 그럼 논란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잠자리 얘기거든요. 물론 여기 뭐 구체적으로 잠자리를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뭐 애인하고 같이 자고 일어나고 그런 얘기들인데 그게 되게 담담하게 서술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27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혼자 자는 게 무섭다. 혼자 산 지 오래됐는데도 그렇다. 안심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나면 남녀노소 국적을 불문하고 내 침실에서 자고 가기를 권유해왔다. 반했는지 혹은 안 반했는지에 따라 침대에서 재우기도 했고 침대 아래에 이부자리를 깔아주기도 했다. 엄마는 내가 너무 쉽다고 말했다. 세상이 어려우니까 나라도 쉬우면 좋지 않을까? 함께 잔 상대들 중 나를 심하게 망친 사람은 다행히 아직 없다. 이게 첫째 문단입니다. 되게 솔직하게 쓰셨어요. 그리고 되게 자유로운 분이다. 열려있는 분이다. 사람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다.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문장도 더 말할 나위 없이 너무 좋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류의 문장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까?
문장이 받고 받는 문장이에요. 뭐냐면 반했는지 안 반했는지에 따라 침대에서 재우기도 했고 침대 아래에 이부자리를 깔아주기도 했다. 엄마는 내가 너무 쉽다고 말했다. 세상이 어려우니까 나라도 쉬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앞문장을 뒷문장이 받아주죠. 내가 쉬우니까 세상이 어려우니까 나라도 쉬우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고 어떻게 보면 문장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매끄럽게 잘 받아주잖아요.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스라 작가님은 나름의 이제 테크닉도 쓰시는데, 이것도 진짜 기발한 문장입니다. 어제 내 집에서 자고 간 사람은 몸이 두꺼웠다. 그 몸에서 나보다 가느다란 부위는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께 자고 간 사람은 어떤 과장도 없이 좋은 노래를 할 줄 알았다. 걔랑 같은 노래를 함께 흥얼거릴 때 나는 자꾸 미소가 삐져나와서 볼이 얼얼했다. 그저께 자고 간 사람은 눕자마자 거의 5초 만에 잠드는 사람이었다. 내가 아무것도 안 입은 채 옆에 누워 있어도 누군가는 그렇게나 빨리 잠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심호흡을 하면서 새벽을 보냈다. 나흘 전에 자고 간 사람은 어려서부터 아토피 피부염을 알아왔다. 그는 새벽 내내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낼 만큼 몸을 세차게 긁었다. 그 다음 문장이 위 네 사람은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나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문장의 테크닉이라고 생각해요. 어제 자고 간 사람, 그저께 자고 간 사람, 그저께 자고 간 사람, 나흘 전에 자고 간 사람, 다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국엔 한 사람이었더라. 각각의 이제 한 사람의 모습을 다르게 묘사한 거죠. 테크닉. 이런 테크닉 너무 좋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장의 맛을 살리는 거잖아요. 만약 이런 식으로 안 쓰고 그냥 나열하듯이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칫 문장이 산만해질 수도 있고 지루해질 수도 있단 말이죠. 이 묘사들이 너무 많아서 장황해질 수 있는데 이거를 어제 그저께 뭐 이런 식으로 날짜별로 나눠서 마치 딴 사람인 것처럼 서술하다가 마지막에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추리소설 같기도 하고 반전입니다. 반전. 놀랍다. 근데 글 쓰는 건 재치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재치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묘사들이 너무 리얼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요. 이분은 단어를 되게 재밌게 잘 쓰세요. 몸이 두꺼웠다. 저는 이걸 딱 보면서 두꺼웠다는 말이 이렇게 뚱뚱하다는 말을 좀 이렇게 좀 순화시켜서 뚱뚱하다라는 말이 좀 안 좋은 어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두꺼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중간 정도의 뉘앙스가 나잖아요. 이걸 긍정도 부정도 아니고 그냥 중간 정도. 그냥 두꺼운 거야. 몸이 뚱뚱한 사람을 몸이 두껍다고 하면 좀 더 듣기 좋지 않나요? 뚱뚱하단 말보다? 어쨌든 제가 잘못해서 해석한 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두꺼웠다 이런 단어도 좋았고 하나하나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같은 노래를 흥얼거릴 때 나는 자꾸 미소가 삐져나와서 볼이 얼얼했다. 이 문장이 이게 문어체라기보다는 구어체로도 많이 쓰세요. 그리고 되게 그 상황 자체가 좀 이미지화해서 이미지를 실제 보는 것처럼 영상으로 직접 만들어도 될 것 같은 되게 잘 쓰신다. 그래서 이스라님은 특히나 이제 주변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필을 어떻게 써야 될까 한동안 고민을 많이 했고 실제로도 몇 번 써보긴 했는데 수필이라는 게 딴 게 있겠습니까? 일기죠. 그런 건데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차라리 소설이 더 쉬워요. 내 얘기를 남에게 좀 설득력 있게 또 공감이 가게 그러면서도 뭔가 좀 교훈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의미 있는
그냥 단순히 내가 뭐 이런 생각을 했다, 이런 걸 깨달았다, 그게 무슨 남이 읽었을 때 어떤 뭔가 그게 있어야 될 거예요. 뭐 감동이든 아니 뭐 의미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잘 쓰세요. 수필에 저한테는 이게 나름의 수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교과서적인 그런 모범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 책이. 한참 읽고 있습니다만. 우리 이슬아 작가님 그 팟캐스트도 있어요. 이스 라디오라고 팟캐스트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작가님께서 직접 본인이 쓰신 이 수필을 읽고 꼭 코멘트를 해주세요. 근데 목소리도 되게 좋으세요. 목소리가 좋다는 게 뭐 아나운서처럼 솔직히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 저는 그닥 좋아하지 않는 게, 아나운서들은 말을 좀 이렇게 매끄러워요. 근데 너무 매끄러워서 좀 인위적이랄까? 지나치게 매끄러우면 좀 뭔가 기계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사람 같지가 않잖아요? 저는 아마 들어보시기에 그냥 일반인 목소리로 들릴 거예요. 제 목소리도 뭐 제 발음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인간미는 있다. 내가 아나운서보다 그래도 인간미가 있지 않나? 아나운서는 너무 기계적이지 않나요? 어쨌든 이슬아님 목소리가 좋다, 그런 맥락에서 일반인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다,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번 계속 볼게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쯤 그 애의 일터에 들른다. 뭐 일터가 다방이라 조금 다행이다. 뭐 이런 거. 내가 너무 한가해 보일까봐 조금 걱정하며 그의 일터를 향해 걷는다. 한가한 게 아니라 유능한 건데.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한가해 보이는 건 너무나 멋진 일이다. 마음이 되게 뭐랄까, 그러니까 이런 게 실제 글을 쓰면서 해낸 문장일 수도 있지만 실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사신다는 거잖아요. 생각이 아기자기하기도 하고 뭔가 전 멋있다, 뭔가 예쁘다, 그런 감탄을 많이 하면서 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만약에 어떤 불평불만에 가득 찬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겪어도 그런 불평불만하는 말들이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겠죠? 그럼 글을 쓸 때도 수필을 써야 되는데 내가 억지로 안 했던 말을 떠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필을 못 쓰겠는 거죠, 저는. 나는 이렇게 예쁜 말들을 머금고 살았나? 이렇게 좀 디테일한 것까지 기억하고 있나? 의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생각을 예쁘게 하는 훈련, 삶을 잘 살아내는 훈련이 수필을 쓰는데 가장 큰 것이지 않을까.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잠자리 얘기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전 되게 좋았어요.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특히나 뭐랄까 드러내놓고 잘 얘기는 안 하지만 잠자리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와닿게 쓰다니. 근데 뭐 하나 또 안 야합니다. 되게 좋아요. 자, 안 그래도 무겁지만 허벅지는 근육덩어리라 특히 더욱더 무겁다. 그 몸의 센 포옹을 감당하다가 숨이 막혀서 나는 갑자기 조금 혼자이고 싶어져 버린다. 얘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마음의 균형을 찾도록 도와준다. 이런 식이죠. 자, 13쪽 화살기도. 화살기도는 이제 앞에 이 얘기는 남자친구 얘기잖아요. 그리고 남자친구에 대한 수필이었죠. 두 번째 얘기는 화살기도인데 새해가 시작되면 사주를 보러 가신대요. 명리학자분을 찾아갔죠. 사주를 물어보니까 화살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15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스라 작가님이 기도를 하는데 안 웃긴데 일부러 웃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게 남자 어른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좀 웃기지도 않은 말을 해놓고 자기가 먼저 웃어버리고 남들도 따라 웃게 만드는, 저도 그런 케이스 많거든요. 많거든요. 많이 겪었는데 특히나 이제 좀 기분 나쁜 농담들, 가만히 곱씹어 보면 남을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성적인 농담을 해가지고 기분 나쁜 농담인데 주변을 웃게 만드는. 그래서 안 웃긴데 일부러 웃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도 그래서 웬만하면 기본 저의 모드를, 원래는 이제 사람들이 낯선 사람 만나면 그냥 좋게 보이려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싱글벙글 많이 웃잖아요. 그냥 웃다 보면은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 나는 웃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냥 웃어버리는 거죠. 혹은 아니면 상대가 웃으면 나도 그냥 웃어버리는. 그래 마음이 좀 이제 마음의 벽이 낮아서 웃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저는 좀 요즘엔 좀 무표정. 당연히 뭐 제 지인들 만나면 웃는 표정이 기본 베이스가 되겠지만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는 무표정이 기본 표정으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웃음을 함부로 짓지 않는 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났고요. 프랑스로 떠나는 나의 스승이 찬란하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살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써졌네요. 저는 여기에 왜 밑줄 걷냐면 찬란하게 요 단어가 독특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쓸 거예요. 잘 살게 도와주세요. 잘 살게, 아니면 행복하게 살도록, 뭐 아니면 건강하게 살도록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무난한 문장을 쓰죠. 그런데 찬란하게 살도록 해주세요 하니까 문장이 확 살아나는 거죠. 이런 언어 센스, 대박이다. 그냥 그러니까 잘 살게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읽다가도 뭐 당연한 말이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 수필이든 소설이든 시든 상투적인 구절을 최대한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머릿속에서도 읽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후훅 지나가게 돼요.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럼 뭐 지나가게 돼요. 그런데 찬란하게 살도록 해주세요 하면 이 문장에 내가 쭉쭉쭉 읽다가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아니면 돌뿌리를 만난 것처럼 문장에 턱 걸려요. 턱 걸려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 일단 찬란하게 살도록 해주라고? 그게 뭐지?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단어를 발굴하는 거, 채굴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나도 이렇게 써야겠다. 이게 완전 교과서예요. 배우는 거죠. 요 문장을 카피해서 나도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찬란하게 살도록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기도의 대상은 그저 내 몸인 것 같았다. 내 어리석은 몸으로부터 내 영혼을, 혹은 내 어리석은 영혼으로부터 내 몸을 지켜달라는 기도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단지 문장을 튀게 쓰는 것뿐만 아니라 사유의 깊이를 보여주는, 이거는 이제 이스라 작가님이 기도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시면서 결국 스스로 내린 어떤 잠정적인 결론이 아닐 수도 있죠. 뭐 어쨌든 어떤 생각인 거죠. 근데 이 생각이 흔하지가 않잖아요. 한번 곱씹어 보게 되는, 기도의 대상은
보통 기도의 대상은 신이겠죠, 신. 신이나 아니면 뭐 평화, 행복, 뭐 이런 거겠죠? 어떤 목적이나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그런데 기도의 대상이 그저 내 몸인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뭐라고? 기도의 대상이 내 몸이라고? 이렇게 좀 벙찌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 내 어리석은 몸으로부터 내 영혼을, 혹은 내 어리석은 영혼으로부터 내 몸을 지켜달라는 기도였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의미가 참 와닿았습니다. 나는 내 몸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구나. 정말 곱씹어 볼 만한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 유일무이. 초등부 글쓰기 수업 시간에 이런 의문문을 하나 적었대요. 칠판에. 나는 왜 유일무이한가? 요거를 풀어서 쓰면 우리는 각자 왜 오직 하나뿐인가?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럼 아이들마다 다른 식으로 대답을 해요. 이 유일무이에 대해서 글감을 던진 거죠. 선생님으로서. 글쓰기 선생님. 그래서 자, 우리를 고유하게 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타인에게 있다는 걸 말이다. 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따금 겨우 특별해지곤 했다. 세계에 오직 나만 있다면 고유성이랄지 유일함이랄지 그런 말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존재는 타인과 맺는 관계에 의해 끊임없이 새롭게 구성되는데 그건 축복일까 저주일까? 아이들한테 문장을 쓰게 하고 아이들이 유일무이에 대해 쓴 걸 보고 이슬아 작가님이 이런 식의 사유를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유일무이한 이유는 우리가 고유한 이유는 대부분은 타인에게 있다. 이런 통찰을 하셨던 거죠. 따지고 보면 맞아요. 나 혼자 살면 뭐 고유성이랄지 유일함이랄지 이런 게 필요가 없겠죠. 남들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남이 나를 고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따금 겨우 특별해지는 거죠. 우리의 존재는 타인과 맺는 관계에 의해 끊임없이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썼나 봐요. 내 유일무이함을 찾기란 힘들다. 그렇지만 나 기세와는 우리 반 어떤 애의 비밀을 유일하게 들은 사람이다. 어제 체육 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올라갔을 때 그 애가 울면서 나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것은 비밀이어서 여기에 쓰지는 않겠다. 이렇게 썼던 거죠. 자, 이 문장을 읽고 이슬아 작가님은 나는 나보다 3배는 우아한 13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특별해지거나 흔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쭉 가면서 그녀만큼이나 우아한 사람에게 내 비밀을 털어놓고 싶었다. 이렇게 쓰십니다. 비밀을 지킨다는 거 그게 우아한 일이다. 우아한 일이다. 보통의 경우에 저는 이게 문장이라는 게 참 묘한 게 자, 비밀을 지키는 건 신의가 있어. 혹은 뭐 의리가 있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죠. 보통은 문장이. 비밀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의리 있는 사람이야. 신의가 있어. 아니 뭐 그런 식으로 보통 가는데 그런데 이슬아 작가님은 어떻게 연결하셨냐면 이 친구가 비밀을 지키기 때문에 우아하다. 뭐라고? 우아하다고? 비밀을 지키면 우아한 건가? 근데 이 맥락을 보면 우아하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우아하다? 놀랍죠? 전 이런 식의 연결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비밀과 우아하다는 단어가 연결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요런 연결, 요런 단어 사용법, 이게 참 대단하다. 역시 글을 매만지는 사람들은 뭔가 통찰을 하고 단어와 단어를 새롭게 보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자, 20쪽 4번 놀래키는 위로. 이 얘기는 그 얘기다. 여자친구예요. 오래된 여자친구가 이제 카톡을 준 거죠. 야, 너 키스 잘하냐? 키스를 잘한다는 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막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요. 이건 책을 사보시면 아실 겁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 여자친구가 술 먹고 슬픈 김에 키스를 했던 거죠. 자, 그 친구는 내가 우는 걸 자주 봤으니까 어둠 속에서도 내 표정을 선명하게 그렸을 것이다. 숨이 찰 만큼 심하게 울자 옆에 누워있던 친구가 내 몸통 위로 올라와 키스를 하기 시작했다.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짠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맨 마지막 문장이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위로 같은 키스나 키스 같은 위로를 줄 수 있겠지. 누군가를 놀래켜서 슬픔을 까먹게 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나와요. 그 친구는 일부러 그랬던 거죠. 자, 여기도 중간에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녀들이 나를 어쨌든 이게 이제 어쨌든 그랬던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친구가 참 나는 이런 친구가 왜 없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없지? 그래서 좋은 친구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멋있는 친구다. 자, 23쪽 5번 점잖은 사이. 지금까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키스를 해주었던 여자친구, 그리고 초등부 글쓰기 수업에서 만났던 아이들, 그리고 새해 사주팔자 보러 가서 만난 명리학자 이야기, 그리고 남자친구 이야기, 다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슬아 작가님은 글마다 다 누군가가 있어. 그죠? 이제 가족 이야기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뒤에.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일기를 쓰거나 수필을 쓰면 저는 어떤 식으로 글이 나오냐면 되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에요. 거의 잠언 같은 느낌, 니체 같은 느낌이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잠언, 명구 같은 거, 명언 같은 거. 명언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일기를 쓰는데 사건을 쓰기보다는 자꾸 교훈을 쓰고 이거는 이러이러한 의미였다. 이런 식으로 자꾸 교훈을 주려고 그러고 명언을 쓰려고 그러고 저는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게 좀 전 수준 높은 글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너무 수준이 낮죠. 그리고 무엇보다 부러운 건 이슬아 작가님 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 다양한 관계들. 만나는 사람들이 그만큼 인간관계가 넓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을 다 다룰 수 있겠죠? 저는 딱히 제 글에 만약에 제가 수필을 쓴다면 제 글에 누가 등장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저 혼자 등장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고, 나의 이야기, 관계적인 이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고,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짜증나고, 내가 이렇게 화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갈 것 같아요. 늘 그렇게 써왔으니까요. 근데 이슬아 작가님은 자꾸 이제 친구랑 이렇게 있었던 사건들, 부모님과 겪었던 얘기들, 부모님한테 들었던 거, 할머니한테 들었던 거,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슬아 작가님 수필은 혼자 쓴 게 아니라 같이 쓴 느낌?
이건 혼자 이 모든 글들이 이스라 작가님이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에 연결되어 있어요. 빚을 지고 있다? 서로가 글을 짊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일 부럽습니다. 정말 잘 살아오셨구나. 자, 볼까요? 5번 점잖은 사이. 자,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것도 이제 좋아하는 친구 얘기입니다. 좋아하는 친구 얘기인데, 이 얘기가 재밌어요. 제가 보통 이제 줄을 치면서 글을 보는데, 줄을 읽다 보니까 글에 빠져들어가지고, 줄을 안 치는 바람에, 이걸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눠야 될지, 이걸 어렵네요. 막상 나누는 건 어렵네. 그런 경우 있죠. 읽을 때는 다 이해되고 좋은데 막상 다시 보면은 이게 뭔 얘기였더라? 안 떠오르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좋습니다. 일단 이건 넘어가 보죠. 줄을 안 쳤네. 좋은 얘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6번 미끄러지는 연습. 10살 무렵부터 엄마가 골라준 옷을 안 입게 되었다.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초등학교 때 반에 두부류가 있었다는 거죠. 두부류.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다만 자기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는 애와 모르는 애가 있었다. 그걸 모르는 애는 남에 대해서도 뭘 모를 게 분명했다. 나는 적어도 자기 옷을 직접 골라 입고 등교하는 애랑 놀고 싶었다. 그 옷이 우스꽝스럽대도 좋았다. 어떤 삶에 대한 통찰이 엿보이죠? 초등학생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지 아는 애와 모르는 애가 있었다. 자기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걸 모르는 애는 남에 대해서도 뭘 모를 게 분명했다. 이거는 어쨌든 그러니까 옷을 입는 그 스타일을 자기가 옷을 골라 입으면 남이 어떻게 보일지도 아는. 이거 논리적으로 당연하다 생각해요. 저는 근데 거의 20대, 30대까지도 어머니가 옷을 다 사주고 어머니가 주는 대로 옷을 입고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예 옷에 별 관심이 없었던 거죠.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진짜. 뭐 옷이고 스타일이고 뭐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여자친구도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인기도 없고. 지금부터라도 좀 옷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아는 애는 남에 대해서도 잘 알겠죠? 이건 뭐 외모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에 어떤 애가 태호라는 남자애가 쪽지를 두고 간 거죠. 나 너 좋아해. 쭉 좋아해 왔어. 네 마음이 궁금해. 태호가. 그러자 이스라 작가님이 초등학생 10살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고마워. 나도 내가 좋아. 스라가. 이렇게. 야, 너무 설렌다. 자. 서로 좋아한다고 말한 10살들.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 그건 걔도 나도 잘 몰랐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빙판이 있었대요. 개울이 얼어서 빙판에 가서 서로 걸었던 거죠. 여기 이런 문장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끄러지려고 여기에 온 거니까. 빙판 위에서 손을 잡는 것은 너무 당연했다. 얼음 위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덕분에 우리는 서로 일으켜주고 옷에 묻은 눈도 털어줄 수 있었다. 야, 미끄러지려고 여기 왔대요. 10살짜리 꼬마 아이들이 서로 좋아하니까. 게다가 이제 이스라 작가님은 아버지가 아마추어 아이스하키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얼음에서 당연히 안 넘어지겠죠? 근데 일부러 넘어지는.
이런 훈훈한 모습. 맨 마지막 문장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어디에서 미끄러져야 할까? 봄이 오는 것을 조금은 아쉬워하며 우리는 11살이 되었다. 아련해집니다. 문장이 아련해져요. 자, 31쪽. 7번 헤엄치는 연습. 첫 문장이래요. 11살 봄부터 수영장에 다녔다. 이슬아 작가님은 운동을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운동신경도 좋으시고 항상 몸 수련을 그렇게 잘 착실하게 하시더라고요. 건강한 게 최고죠. 그래서 이게 어렸을 적의 기억들을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수필을 쓴다 그러면 매일매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에 대해 써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살면서 매일 갑자기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게 아니죠. 여기 나온 거 보면 물론 이제 당일에 최근에 겪었던 일도 있지만 10살 때 겪었던 얘기, 아니면 할아버지 얘기, 할머니 얘기, 예전에 몇 년 전에 아이들과 하여튼 이게 여기서 다루는 시 공간이 그러니까 당일이 아니라 당일에 있었던 사건을 당일에 써서 당일에 올리는, 그건 보통 일기잖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수필인데, 그게 아니라 이슬아 작가님의 수필은 어쨌든 매일 연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스스로도 고민을 하셨겠죠? 일단 내가 겪었던 사건들을 잘 추려보고 거기서 나눌 만한 그 거리를 최대한 여기저기서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0살 때 얘기도 나옵니다. 주제나 사건 위주로 다루신 것 같아요. 오늘은 요런 얘기 써볼까? 이렇게 쓰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주제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어떤 이야기를 써야 할지, 이런 것도 좀 감을 잡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수영에 임하기 시작했다. 태우 얘기가 아까 그 고백을 받았던 그 태우 얘기가 또 나와요. 앞날에 이어서 뒷날이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8번 눈물 가리는 연습. 이런 식으로. 태우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오네요. 수영하면서 태우 얘기. 태우가 배려를 해줬던 얘기. 그 다음에 9번 외박 얘기도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사촌인가? 사촌 집에 잠깐 자고 나왔던, 외박했던 얘기, 그런 얘기 나오고. 참 이거 나누기가 참 힘드네요. 10번 외박 얘기. 이런 문장에 제가 줄을 쳤어요. 한때 나는 성별이 짐작되지 않는 몸이 되기를 바랐다. 내가 아는 여자애들은 대부분 타고난 몸을 오랫동안 미워하며 자라곤 했다. 그러게요. 성별이 짐작되지 않는 몸.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는 몸. 내가 아는 여자애들은 대부분 타고난 몸을 오랫동안 미워하며 자라곤 했다. 그래서 성형수술을 많이 하시죠. 사회의 그 가부장적인 그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에게 자존감을 낮게끔 만들어주는 기제가 돼서 안타깝죠. 하지만 이 남자애랑 놀면서 나는 내 몸이 아무래도 좋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다. 좋은 남자애네요. 42쪽. 왜 좋아하는 사람의 어릴 적 사진을 보면 조금 슬퍼지는 걸까? 과거로 가서 걔를 꼭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과거도 감히 사랑하고 싶어진다. 시간 앞에서는 누구나 무방비 상태니까. 성장은 대부분 타의로 이루어지니까.
누구에게나 있을 유년기가 아득하게 느껴졌다. 좋아하는 사람의 어릴 적 사진을 보면 조금 슬퍼진다. 과거로 가서 걔를 꼭 안아주고 싶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과거도 감히 사랑하고 싶어진다. 시간 앞에서 누구나 무방비 상태니까. 성장은 대부분 타의로 이루어지니까. 야, 이런 문장 하나하나가 사랑이 느껴지네요. 마음이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11번 잉태. 자기 부모님, 이슬아 작가님의 부모님 얘기를 하세요. 부모님이 어떻게 이슬아 작가님을 갖게 됐는지, 그런 얘기. 되게 재밌는 게, 근데 왜 방바닥에서 했어? 그러기에 분명 침대에서 시작했는데 엄마는 말끝을 흐렸다. 나는 이마를 짚었다. 뭐 이런 얘기도 서스럼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재밌어요. 참 좋은 가정이다. 좋은 가정이다. 부럽다. 그 다음에 12번 조부는 할아버지겠죠? 할아버지 얘기가 쭉쭉쭉쭉쭉 나옵니다.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근데 이 글을 쓰기 위해선 할아버지와 대화를 얼마나 많이 해보셨겠어요? 말도 많이 걸어보고, 이런 부분들. 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슬아 작가님 글을 읽으면 이슬아 작가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보통 대부분은 그렇죠? 누구 A의 글을 읽으면 A가 보이죠. 그건 당연한 거긴 한데 보통은 A만 보이잖아요. 근데 이슬아 작가님 글을 읽으면 내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그러니까 감자처럼 이제 막 줄줄이 소시지처럼 우르르 이렇게 뽑아져 나와요. 이슬아 작가님의 할아버지도 알게 되고,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엄마가 어떤 분인지, 아빠가 어떤 분인지, 친구는 어떻고, 뭐 남자친구는 어떻고, 같이 수업을 듣는 애들은 어떻고, 그걸 하나하나 다 알게 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슬아 작가님이 결국 이 수필 자체는 이슬아 작가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러브레터이자 역사서다. 이거는 역사다. 미시사다. 이슬아 작가님이 이렇게 글로 써서 책으로 만듦으로 인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글을 보겠죠. 이게 하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기록되는 역사.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 했거든요. 의문을 가졌던 게, 왜 하필 모든 역사는 왕 중심이야. 역사에서 여러분도 외우셨을 거예요. 세종대왕 다음에 누구고, 뭐 어떤 왕이 나오고, 어떤 왕이 또 즉위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왕의 역사고, 조선시대에 왕만 있었냐 말이죠. 왕 말고 평민이나 뭐 백정이라든지 이름 없는 서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름은 왜 없냐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궁금한데, 왕 이야기만 조선왕조실록에 그냥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고 아주 디테일하게 그거 자잘하게 다 남겨놨잖아요. 그 정도 열정과 에너지와 성의로 서민들 삶도 남겨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왕 이야기만, 조선시대 하면 뭐 사극도 그렇고 막 왕 얘기만 해. 서민의 삶은 안 남겨져 있으니까 막 이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나요?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이 만약에 100년, 200년 후에 누군가가 뭐 한국이 그때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100년, 200년 후에 한국의 학생들이 지금의 이제
당시 2021년에 대통령은 뭐 문재인이었고 요 정도를 외울까요, 아이들이? 그러면 이 땅에 지금 대통령만 살고 있습니까? 그건 정치적인 거고, 그런 거 말고 지금 당장 나는 뭐야 그러면? 나는 역사책에 기록이 안 되나? 나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어머니 아니면 우리 할머니나 아니면 외사촌이나 아니면 뭐 직업으로 볼 수 있죠? 뭐 경찰이나 뭐 소방관 아니면 뭐 사무직, 그런 사람들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대통령만 기록하면 끝입니까?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 수필이 한편의 역사책이다. 역사책이에요. 이게 만약에 200년 후에도 남아있으면 당시 사람은, 당시 일반인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의 사료가 되는 거죠. 너무 소중하다 생각해. 이게 조선 왕조실록 못지않게 중요한 사료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왕만 중요한가? 서민의 삶이 더 중요하지? 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는 미시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삶을 살아오셨구나. 그 사람마다 그 인생길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요. 정말 궁금해요. 책을 통해서 아마 잘 볼 수 있겠죠. 미시사이기도 하고 이걸 읽다 보면 그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사건들. 할아버지랑 등산을 갔대요. 이슬아 작가님이 초등학생 때. 할아버지는 좀 말이 많은 사람이었나 봅니다. 도봉산 다람쥐 하면서 올라갔던 거죠. 올라가다가 할아버지가 이슬아 작가님이 앞에 막 가고 할아버지가 이슬아 작가님을 이제 뒤에서 떠미는데 이제 엉덩이를 밀었던 거죠. 갑자기 두 손을 내 엉덩이에 탁 대더니 힘차게 밀기 시작했다. 충분히 상상이 가요. 할아버지 그때 당시 초등학생일 테니까 야, 할아버지가 이렇게 밀면 이 세상에서 못 갈 데가 없어 임마, 이렇게 할아버지는 얘기하고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꼭지가 돌았다. 할아버지의 성급함과 짐작도 못할 애정의 크기가 부담스러운데 게다가 나를 그런 식으로 만졌다는 게 너무나 짜증이 난 것이다. 나는 내 엉덩이에서 할아버지의 손을 뗀 뒤 뒤돌아서 할아버지에게 쏘아 붙였다. 왜? 만져! 땀범벅이 된 할아버지가 당황하며 나를 보았다. 나는 한 번 더 소리를 질렀다. 내 엉덩이 왜 만지냐고! 그러고서 그의 가슴팍을 미친 듯이 마구마구 때렸다. 충분히 저는 이것도 이해가 가는 게, 물론 감수성이 이제 한참 예민할 때이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는 남자인데 아버지가 장난한다고 자꾸 이제 불화를, 이게 고추를 자꾸 막, 어렸을 때부터 그게 아버지는 막 웃으면서 전 뭣도 모르고 이렇게 당했죠. 불화를 만지고 막. 저도 처음 웃었어요. 웃으면서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아빠 그러지 마 하면서 도망가고 막 난리가 났죠. 이런 경험 아마 누구나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어른들이 그런 장난을 많이 치더라고요. 엉덩이를 만진다든지 고추를 만진다든지 그러세요. 물론 좋아서 하시는 거지만 저희 아버지는 내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돼도 아버지가 고추를 만지고,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동생한테도 그러고 다 큰 다른 어른들한테도 그러고 하니까 슬슬 저도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언젠가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웃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슬아 작가님처럼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멍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버지가 더 이상 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특히 어르신들이
할아버지들이 그런 좀 이상한 장난, 이상한 말을 많이 하세요. 감수성이 좀 덜 발달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함부로 웃지 않는다. 강하게 거절한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그분들을 계속 그럽니다.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게 떠올랐어요. 이거 보면서. 떠올랐고. 그래서 이 사건 덕분에 이스라 작가님은 할아버지와 산을 내려갔다. 더 이상 산 안 올라가 하면서 난도 안 가. 이렇게 안 간다고 했지 하면서 내려갔던 거죠. 의지가 강하십니다. 자, 15번 당신의 애지중지. 자, 이것도 집안 이야기가 나와요. 집안 이야기. 저 피아노를 사줬는데 피아노를 안 쳤다. 100만 원도 넘어 이 기집애야 뭐 하면서 피아노를 사줬는데 기집애야 너 피아노가 얼마짜리인지 나 알아? 하면서 하지만 이스라 작가님은 피아노를 치지 않았다. 엄정화의 노래 중에 배반의 장미를 가장 좋아했다. 그래서 그걸 들었다. 할아버지는 서운한 표정이었다. 피아노는 어린이들의 벤치로 쓰였다. 이런 얘기. 자, 69쪽 16번 미스테리 드라마. 무엇이든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한 명과 무엇도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 한 명을 알고 있다. 전자는 나의 할아버지고 후자는 나의 할머니다. 이게 인트로예요. 뭔가 솔깃하지 않습니까? 더 읽고 싶어지죠? 다음 문장은 40년생인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건넬 경우 그는 입에 침을 바를 가능성이 높다. 들려줄 게 많은 사람의 입안에서는 침이 잘 고이기 마련이다. 할아버지처럼 자신의 인생을 이미 서사화한 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테다. 그보다 5년 늦게 해방둥이로 태어난 45년생 할머니에게 질문을 건넬 경우 그녀는 높은 확률로 마른 기침을 할 것이다. 특히 진심을 조금이라도 말해야 하는 질문을 건네면 그녀는 꼭 기침을 한다. 7년 전부터 나는 그녀에게 꾸준히 여러 질문을 건네왔는데 그녀가 만족스러운 대답을 주는 일은 몹시 드물었다. 본인에 관해 이야기해야 할 때면 그녀는 이렇게 일축했다. 기침나 그만해. 재밌죠? 문장과 문장이 받아요. 무엇이든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할아버지.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 할머니. 이 성격 차가 확 대비되죠. 입에 침을 바르고 말하는 할아버지. 자신의 인생을 서사화한 사람이다. 할머니는 마른 기침을 한다. 조금이라도 말해야 하면 진심을 조금이라도 말해야 하면 꼭 기침을 하신다. 이런 특징을 어떻게 잘 잡아내세요. 이스라 작가님은 관찰력도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보고 그 반복되는 특성들을 뽑아내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애정이 있으시다.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만난 얘기를 하시는데 평화시장 자동차 부품 상가 직원이었던 할아버지는 친구의 라디오 가게를 자주 들르다가 할머니의 얼굴을 보게 된다. 그 과정을 그는 라디오 가게에서 자연히 만난 일이라고 설명한다. 둘은 자연히 만나 극장 구경을 가고 남산 같은 데도 괜히 갔다. 야, 이 단어 이거 분명히 할아버지한테 들었을 거예요. 여기도 인용문 표시가 있는데 라디오 가게에서 자연히 만난 일. 보통 우리는 지금 세대는 자연스럽게 만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 할아버지 세대에는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사투리인가? 자연히 만났다. 둘은 자연히 만나 극장 구경을 가고 남산 같은 데도 괜히 갔다. 이런 식으로 말투가 그 특유의 그 단어 설정이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람마다 이런 게 있거든요. 자기 특유의 말투.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보고 돈 열심히 벌고 뭐 굶지는 않을 남자라고 생각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보고 미완의 여자라고 생각했다. 미완의 여자. 완전 할아버지 말투죠. 72쪽. 모든 것을 지나치게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남자와 모든 것을 지나치게 별일 아닌 것으로 만드는 여자가 어떻게 그리 오래 함께 살 수 있는 것일까? 아니 어쩌면 바로 그래서 함께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인가? 나는으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선 못 빼기는 할아버지와 모든 이야기의 주어를 타인으로 설정하는 할머니. 이 조합은 언제나 내게 미스테리다. 그녀에게 이야기란 도대체 무엇일지 궁금해하곤 한다. 50년간 시청해온 모든 드라마를 시냇물처럼 졸졸 흘려보내고 자기 자신에 관해 물어보면 다 까먹었다고 일축하고 마는 그녀에게 이야기란 무엇일까? 자기 목소리란 무엇일까? 할머니가 기침없이 목소리를 내는 때는 두 가지 경우이다. 남 얘기를 할 때, 노래를 부를 때. 그녀가 남의 언어를 빌리는 순간 나는 이제 더욱 유심히 듣게 된다. 야, 너무 좋습니다. 이런 문장 자체가 뜻도 좋고, 뭔가 이제 호응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옹이라는 제목이 17번인데, 옹이는 자, 내 아빠의 이름은 상웅이다.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 이름입니다. 아버지를 옹이라고 불러요. 자, 아버지에 대해서도 애정이 깊으세요. 그리고 18번은 복희예요. 복희는 당연히 이슬아 작가님 어머니 이름인 거죠. 자, 두 분이 어떻게 만났는지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정말 훈훈합니다. 참, 그리고 요 정도로 오늘은 요 정도 할까요? 이 정도면 다 말한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좀 이제 이게 이제 첫째 달 20번까지가 첫째 달인데 2018년 3월에 연재하신 걸 제가 좀 살펴보고 몇 개 글을 나눴습니다. 여기 책 쪽수로는 한 100쪽 정도까지 읽었어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읽을 수 있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는 좀 더 줄을 많이 쳐야겠네요. 줄을 쳐야 줄친구 위주로 나눌 수 있겠죠? 한번 다음 주에도 한번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